새벽 4시, 도시의 심장이 가장 희미하게 박동하는 시간. 신지우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그녀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굿이 전공 강의를 듣기 전까지 신문 배달을 마쳐야 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보도블록에 스치는 소리만이 이른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한서대학교. 대한민국 상위 1%의 엘리트들만이 모인다는 그 상아탑에서 지우는 이방인이었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곳이었다. 그녀에게 캠퍼스는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그녀의 손은 책의 잉크가 아니라 거친 아르바이트로 인한 굳은 살로 덮여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대학교 캠퍼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로열 라운지. 이곳은 한서그룹의 후계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강태민은 티끌 하나 없는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아직 어둠에 잠긴 캠퍼스를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그는 이 학교에 보이지 않는 왕이었고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무리들이 아첨하는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태민은 그들의 시시한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속 분기별 실적 보고서에만 쏠려 있었다. 감정은 그에게 불필요한 사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그는 결과로만 세상을 판단했고 과정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그날 오후 사건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터졌다. 지우가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교내의 고급 카페테리아에서였다. 평소라면 이런 평민들의 공간에 발을 들일 리 없는 강태민의 무리가 무슨 변덕인지 그곳에 나타났다. 그들의 등장은 물 위에 기름이 퍼지듯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길을 텄다. 태민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무리의 뒤쪽에서 걸었고 그의 친구인 박민혁이 무리의 중심인 양 거들먹거렸다. 박민혁은 유명 로펌 대표의 아들로 태민의 후광에 기생하며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거리낌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의 테이블에 멈춰섰다. 남학생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지우와 마찬가지로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는 김민준이었다. 민준이 실수로 박민혁의 값비싼 구두에 커피를 쏟은 모양이었다. 박민혁은 과장된 혐오의 표정을 지으며 민준의 머리 위로 남은 커피를 천천히 부었다.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 내까짓게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야. 꿇어. 꿇고 싹싹 빌면 용서해 줄지도 모르지. 박민혁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의 학생들은 그 광경을 외면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찬 호기심으로 훔쳐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강태민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유치한 괴롭힘에 동참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지도 않았다. 그에게 김민주는 길가의 돌멩이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그의 침묵은 박민혁의 행동을 묵인하는 가장 강력한 허락이었다. 민준의 어깨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주문을 받던 포스기 앞에 서 있던 신지우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울먹이는 김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카페테리아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모든 시선이 이 무모한 난입자에게 쏠렸다. 지우는 박민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김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민준아,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분명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지우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박민혁은 자신의 연극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뭐야, 넌 정의의 사도라도 납셨나? 아니면 이 거지 새끼 애인이라도 돼? 그의 말에 주변에서 억지 웃음이 터져나왔다. 지우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민혁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구두 이탈리아 지사 제품이고 이번 시즌 한정판이네요. 약 300만 원 정도 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민준이의 노트북과 전공 서적은 4학년 내내 써야 할 물건들이에요. 네가 방금 망가뜨린 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 학기야.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민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희 둘 다 오늘부로 이 학교에서 끝장내줄까? 그는 습관처럼 뒤에 서 있는 강태민을 쳐다보며 지지를 구했다. 하지만 지우는 박민혁을 지나쳤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부터 이 무리의 진짜 권력, 즉 강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민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극의 한 장면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당신 말이야. 지우가 태민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했다. 카페테리아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당신은 한서그룹의 후계자라고 들었어. 이런 곳에서 당신의 친구들이 저지르는 유치한 갑질이나 묵인하는 게 당신의 방식인가? 한서의 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한심하네. 그 순간 강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처음으로 날아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 혹은 처음으로 발견한 더러운 진흙 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드디어 신지우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박민혁을 비롯한 무리들은 사색이 되었다. 감히 강태민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박민혁이 지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려 했지만 태민이 손을 들어 가볍게 제지했다. 태민은 지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낡은 운동화, 세탁으로 인해 색이 바랜 유니폼, 그리고 그 모든 가난의 흔적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눈빛을 훑어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부류의 인간은 처음이었다. 감히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니.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우를 몇 초간 더 응시하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카페테리아를 나갔다. 그의 무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그 뒤를 따랐다. 박민혁은 마지막까지 지우를 향해 두고 보자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지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꼿꼿이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민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만 저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부축해 카페테리아를 나섰다. 그날 밤 한서그룹 본사 최상층의 집무실. 강태민은 비서가 막 보고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신지우, 인문학부 3학년, 수석 장학생.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 운영. 현재 교내 카페테리아, 편의점 야간, 신문 배달 등 4개의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 충당. 태민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즐거움이나 호의가 아닌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인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당돌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졌고 부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다. 신지우라. 태민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당장 신지우가 일하는 모든 아르바이트 업장에 연락해 한서그룹과 관련된 모든 거래처는 그녀를 고용할 수 없다고.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것은 게임의 시작이었다. 부러지지 않는 장난감을 만났을 때 그것을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 혹은 그것을 완벽하게 길들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뒤틀린 욕망. 강태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차가운 심장이 평소와는 다른 속도로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의 전조였다. 다음 날 지우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다. 하지만 점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50대의 평범한 가장이었고 지우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신양, 정말 미안하게 됐네. 오늘까지만 일해줘야겠어. 위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네.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위에서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점장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그냥 본사 직영점에서 지침이 내려왔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싸늘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온 지우는 곧바로 신문 보급소로 향했지만 그곳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어제부로 우리 지국이 한서그룹 계열사 쪽 신문 배달을 맡게 됐는데 거기서 명단을 정리하라고 하더군. 젊은 사람이 더 좋은 일 찾아봐. 세 번째는 교내 카페테리아였다. 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곳. 매니저는 어제의 점장이나 보급소 소장과는 달리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신지우 씨, 당신의 고야 어제 그 난리를 피우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당신이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당장 짐 싸서 나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태민. 그 차갑고 오만한 눈빛. 그는 단지 침묵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룻밤 만에 그녀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경고이자 힘의 과시였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집무실에서 방금 올라온 보고를 듣고 있었다. 지시하신 대로 신지우 학생이 고용된 3곳의 아르바이트 계약을 모두 종료시켰습니다. 본사 직영 편의점, 한서, 로지스틱스 산하 신문지국, 그리고 교내 복지관 카페테리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다. 태민은 태블릿으로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경력 사항과 그 옆에 적힌 수석 장학생이라는 타이틀. 그는 이 불일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반응은 태민이 짧게 물었다. 편의점 점장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했으며 카페테리아 매니저는 즉각 해고 조치했습니다. 신지우 학생은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태민은 이 부분이 거슬렸다. 그는 그녀가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절망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자신의 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 하지만 그녀는 그저 받아들였다. 태민은 턱을 괴었다. 계속 지켜봐.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보고해. 그는 이 게임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우는 자신의 좁고 어두운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도 없는 1.5평짜리 공간.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 아르바이트가 끊긴 지금 이 돈은 2달을 버티기 힘들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공포를 억눌렀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우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몇 군데 이력서를 넣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채용이 마감되었습니다. 혹은 더 적합한 인재를 찾았습니다. 라는 자동 응답. 메일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1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똑같은 반응이 돌아오자 지우는 깨달았다. 강태민은 단순히 그녀를 해고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서그룹의 영향력이 닿는 모든 곳에 그녀를 블랙리스트로 올린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서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발을 묶어 서서히 질식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한서대학교 장학재단. 지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다. 신지우 학생의 장학금 수혜 자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징계위원회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이 잠정 보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것은 치명타였다. 아르바이트는 생활을 위한 것이었지만 장학금은 그녀가 이 학교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녀는 당장 이번 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쫓겨나게 될 터였다. 그녀는 화면을 노려보았다. 징계위원회 민원. 어제 박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민은 그녀가 반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합법적인 형태를 가장하여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성실함과 지성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녀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와서 자비를 구하는 것. 태민은 자신의 차 안에서 행정관 건물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 나오는 지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서 그녀가 장학금 담당 부서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태민은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짜증이 났다. 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볼 수 없는 것인가? 왜 저 여자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가? 그는 그녀의 저항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꼈다. 그 오만함이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굴복시키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다. 박민혁에게 연락해 태민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통해 비서에게 명령했다. 민원을 넣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그는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원한 것은 굴복이지 단순한 퇴학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절망에 빠져 있는 대신 다시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구인 사이트 대신 한서대학교의 학칙과 장학재단의 규정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절망이 아닌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했다. 징계위원회 민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해당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또한 수석 장학생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학업적 성취와 관련 없는 중대한 교내외적 무리를 일으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지우는 어제 카페테리아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아니라 김민준이며 자신은
부당한 폭력을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 증명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할 학칙 조항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완벽한 공식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강태민은 비서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고를 받았다. 신지우 학생이 장학금 재검토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지우가 제출한 이의 신청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신청서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법률적으로 완벽에 가까웠다. 그녀는 학칙 제5조 5항을 근거로 민원인의 신원 공개 및 대질 신문을 요구했으며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CCTV 영상 자료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이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임을 명시했다. 태민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은 차갑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그는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흥분하고 있었다. 그는 눈물과 애원을 예상했지만 돌아온 것은 잘 벼려진 칼과 같은 논리적인 반격이었다. 그녀는 쥐구멍에 몰린 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맹수였다. 재미있군. 태민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 상황이 갑자기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존심이 센 가난뱅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지성을 가진 상대였다. 그녀의 가난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의 신청 받아들여. 태민이 명령했다.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박민혁 학생 측에서 박민혁은 입 다물라고 해. 장학금 재검토는 절차상의 오류로 취소해. 모든 걸 원상 복구시켜. 태민의 눈은 지우의 이력서가 아닌 그녀가 작성한 이의 신청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를 밖에서부터 짓밟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그녀의 그 날카로운 지성과 꺾이지 않는 자존심을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통제 하에서 지켜보고 싶어졌다. 태민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략기획실 인턴십. 특별 전형으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대상은 신지우. 한서대학교 총장 명의로 공식 제안서를 보내도록. 비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태민의 목소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를 부러뜨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길들이고 싶어졌다. 저 야생의 날카로운 존재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싶다는 병적인 소유욕이 그의 차가운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그는 신지우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지우는 자신의 고시원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한서대학교 총장명의 특별인재 추천서라는 거창한 제목의 메일이 떠 있었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한서그룹 전략기획실의 특별 인턴십, 정규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인정되며 일반 인턴 급여의 2배에 달하는 특별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조건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이런 당근을 내미는 의도는 불보듯 뻔했다. 지우는 즉시 메일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삭제 버튼 위에서 멈췄다. 바로 아래 어제 도착한 또 다른 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장학금 지급 보류 취소 및 자격 유지 통보. 그들은 그녀의 반격을 받고 한 발 물러서는 척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교묘한 덫을 놓은 것이다. 이 인턴십 제안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강요였다. 총장 명의의 추천.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학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장학재단에 또 다른 괘씸죄의 빌미를 주는 행위였다. 강태민. 그는 그녀의 논리적인 반격을 역이용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인정하는 척하며 그녀를 자신의 철저한 통제 구역인 한서그룹 본사, 바로 자신의 심장부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밖에서 그녀를 질식시키는데 실패하자 이제는 새장 안에 가두어 관찰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다. 지우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끊겼던 아르바이트 자리들은 여전히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장학금은 유지되었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문제였다. 그는 그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지우는 천천히 수락 버튼을 눌렀다. 다음 주 월요일, 지우는 자신이 평생 입어본 옷 중에 가장 비쌀 중고 매장에서 10,000원을 주고 산 낡은 정장을 입고 한서그룹 본사 로비에 섰다. 수십 층 높이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녀를 압도하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이곳에 굴복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적진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가 배정된 곳은 최상층 강태민 본부장의 직속 부서인 전략기획실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지우의 등장은 그들 사이에서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낡은 구두와 어색한 정장은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김 비서가 그녀를 태민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강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신지우 씨, 내일부터 오전 9시까지 내 책상 위에 지난주 북미시장 동향 보고서를 요약해서 올려놔. 방식은 상관없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업무 지시였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지우의 등 뒤로 그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이 과중한 업무와 낯선 환경 속에서 실수하고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500페이지가 넘는 원본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다른 인턴들이 잡무를 처리하는 동안 그녀에게는 실무진도 버거워하는 핵심 자료가 던져졌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울 각오를 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밤새 아르바이트 보고서를 쓰던 실력이 여기서 발휘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강태민이 출근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10장짜리 요약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단순히 내용을 축약한 것이 아니었다. 핵심 데이터를 도표로 재구성하고 경쟁사 동향과 비교 분석한 코멘트까지 달려 있었다. 지우의 분석은 날카롭고 직관적이었다. 태민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신입 인턴의 수준이 아니었다. 전략기획실의 3년 차 대리보다 나은 통찰력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리병 너머의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업무 자료를 읽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부름을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 따위는 없었다. 태민은 인터컴을 눌렀다. 신지우 씨, 내 사무실로. 잠시 후 지우가 들어섰다. 태민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거 누가 도와줬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의심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뿐이라고 생각했다. 보고서, 원본 파일 외에 다른 자료는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7페이지의 이 섹션은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3분기 공시자료와 교차 검증하여 재분석했습니다.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논리만을 이야기했다. 태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함정, 즉 신뢰도 낮은 데이터를 정확히 짚어내고 수정까지 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시험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예상을 계속해서 벗어났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불렀다. 자신의 부와 권력, 이 거대한 제국을 보여주며 그녀가 가진 초라함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그녀를 가장 중요한 회의에 배석시키기도 하고 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만찬에 자료 준비 담당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우는 그 어떤 화려함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오가는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회의록을 작성했고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가 넘쳐나는 연회장에서도 오직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이나 위축감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강태민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녀의 내면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통제당하는 것은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리벽 너머의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던 지우는 탕비실에서 박민혁과 마주쳤다. 그는 태민을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박민혁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꼴 좋네. 결국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어? 인턴. 하긴 너 같은 천민한테는 감지덕지지. 태민이한테 고맙다고 매일 절이라도 해. 지우는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컵에 싸구려 믹스 커피를 탔다. 그녀의 무관심에 더욱 화가 난 박민혁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무시하는 거야? 여기서도 그때처럼 건방지게 굴 셈이냐고. 그가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이었다. 내 인턴한테서 손 떼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탕비실 입구에서 들려왔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차가운 눈으로 박민혁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박민혁이 아닌 박민혁의 손이 닿으려 했던 지우의 어깨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민혁은 당황하며 손을 내렸다. 태민아, 난 그냥 이 계집의 버릇을. 한서그룹 본사에서 내 직속 인턴에게 손을 대는 건 내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 다시는 내 구역에서 소란 피우지 마. 꺼져. 태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용서도 없었다. 박민혁은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을 붉힌 채 탕비실을 나갔다. 탕비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태민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태민이 그녀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소유물을 누군가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뿐이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탕비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 태민이 그녀를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좁은 탕비실 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태민은 지우의 어깨, 방금 박민혁이 만지려 했던 그 부분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낡은 블라우스 어깨선에 닿기 직전 지우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움직임에 태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이 가난한 여학생 앞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태민은 주먹을 쥐며 손을 거두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분노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갈망이었다. 그는 그녀의 무관심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에 매료되고 있었다. 내일 MA 관련 자료다. 오늘 중으로 검토해. 그는 일부러 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하고는 뒤돌아섰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미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에게 닿으려 했던 그 손.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유욕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깊고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얼음으로 뒤덮인 그의 세계에 신지우라는 존재가 뜨거운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태민의 비정상적인 집착은 오래가지 않아 그의 세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즉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과 그의 약혼녀인 유채영의 눈에 띄었다. 유채영은 한서그룹과 맞먹는 청인그룹의 외동딸로 두 사람의 약혼은 사랑이 아닌 두 제국을 KTX보다 빠르게 결합시키기 위한 전략적 합병의 일환이었다. 그녀는 예고 없이 태민의 집무실을 찾았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에서는 그녀만큼이나 차갑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태민의 뺨에 의무적인 입맞춤을 한 뒤 자연스럽게 유리벽 너머의 전략기획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업무에 몰두해 있는 신지우에게 저 애가 소문 속에 그 가난한 장학생이로군. 유채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태민 씨, 취향이 언제부터 그렇게 소박해졌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서민 체험이라도 하는 건가? 그녀는 태민의 반응을 살폈다. 강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 인사에 관심 가질 시간 있으면 다음 주 합병 실무회의 자료나 검토해. 물론 하고 있지. 채영이 그의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하지만 그 회의 자칫하면 무산될 수도 있겠어. 아버님께서 태민 씨가 요즘 감정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걱정하시더군. 그 약점의 원인이 저기 저 소박한 취향 맞지? 태민의 펜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채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탕비실에서 박민혁을 쳐다볼 때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내 영역에 함부로 발들이지 마, 채영 씨. 그게 누구의 지시든 상관없어. 그의 경고에 유채영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확인했다. 강태민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채영은 강 회장, 즉 태민의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가졌다. 그녀는 교양 있게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다. 아버님, 태민 씨의 새 인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직접 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태민 씨가. 그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어요. 청인과의 합병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강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철권 통치자였다. 그는 아들을 후계자로만 여겼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 감정은 곧 위험이었다. 그는 즉시 태민을 자신의 저택으로 호출했다. 그 계집애 당장 해고해. 강 회장의 목소리는 서재의 묵직한 공기처럼 낮고 위압적이었다. 네가 그런 하찮은 먼지 따위에 발목 잡혀서 그룹 전체의 미래를 망치는 꼴은 못 본다. 그는 태민에게 반론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태민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섰다. 제 팀의 인사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저항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유능합니다. 전략기획실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유능해.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네가 고작 그런 이유로 내 명령을 거역하는 거냐? 네가 아직도 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그 벌레를 치워주지.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마. 아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순간 강 회장은 자비가 없었다.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만 했다. 뿌리까지 뽑아버려. 강태민의 방식이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다면 강 회장의 방식은 목표물을 초토화시키는 폭격과도 같았다. 다음 날 한서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이 뒤집혔다. 충격 수석 장학생 S양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인즉슨 신지우가 평소 학점을 대가로 늙은 교수들을 유혹했으며 이번에는 한서그룹 인턴 자리를 얻기 위해 재벌 3세 K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었다. 글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이 첨부되었다. 지우가 연구실에서 교수와 상담하는 사진, 그리고 그녀가 태민의 차에서 내리는, 태민이 야근 후 그녀를 기숙사 근처에 내려준 사진이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다. 그녀의 가난을 조롱하고 그녀의 노력을 매춘으로 매도하는 악의적인 말들이 쏟아졌다. 지우는 강의실에서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다음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지우야, 어떡하니? 갑자기 세무서에서 사람들이 닥쳐서 우리 가게 당장 문 닫으라고 한다. 위생법 위반이라고. 평생 모은 돈 벌금으로 다 내게 생겼어. 지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은 그들의 전 재산이자 삶 그 자체였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터무니없는 위생법 위반 고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서그룹의 힘, 강태민의 아버지가 보낸 무자비한 경고였다. 그들은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태민의 괴롭힘은 그녀 개인에게 국한되었지만 그의 가족은 달랐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고 싶어 하는 가족을 공격했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싸움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태민 역시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익명 게시판의 글을 읽고는 즉시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부모님의 식당 일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유채영의 부추김을 받아 저지른 지심이 분명했다. 그는 지우를 괴롭혔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통제된 게임 안에서였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건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가족을 공격한 것은 그녀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월권행위이자 모욕이었다. 그들은 태민의 소유물에 손을 댔을 뿐만 아니라 그의 통제력을 비웃었다. 태민은 유채영을 찾아갔다. 그녀는 갤러리 VVIP 오프닝 파티에서 우아하게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내 짓이야? 태민의 목소리는 살얼음판 같았다. 유채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 인턴이 드디어 자기 분수를 깨닫게 되었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이야. 태민 씨, 그녀의 그 차갑고 실용적인 잔인함. 태민은 순간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이 세계의 맨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버텨온 신지우의 꼿꼿한 눈빛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그는 이 거대한 가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아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멈추십시오. 네가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경로로 떨렸다. 그 아이에게서 손 떼십시오. 한 번만 더 그녀나 그녀의 가족을 건드린다면 아버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청인그룹과의 합병, 제 손으로 깨뜨려 버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을 협박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태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신지우라는 존재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에 불을 질렀고 그 불길은 이제 모든 것을 태울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협박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왔다. 강 회장은 아들의 반란에 분노했지만 청인그룹과의 합병이라는 더 큰 그림을 위해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섰다. 신지우 부모님의 가게에 대한 압박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타격을 입은 가게는 휘청거렸고 무엇보다 학교 게시판에 뿌려진 악의적인 소문은 회복 불가능한 낙인이 되었다. 지우는 자신이 괴물의 속을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강태민은 자신을 보호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는 재앙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약혼녀는 그녀를 언제든 다시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지독한 싸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그녀가 스스로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밤새워 결심을 굳혔다.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퇴사 서류와 휴학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인턴도 한서대학교의 학생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도울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유일한 속죄 방법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서그룹 본사로 향했다. 강태민의 집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에 참석 중이었다. 지우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마주하고 이 결정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부로 인턴십을 종료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우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유리문을 통과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자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였다.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그때였다.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잠시 멈춰 섰을 때 굉음과 함께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다. 브레이크 소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오토바이에 그대로 부딪혔다. 강한 충격과 함께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 잊혀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검은 헬멧을 쓴 운전자가 잠시 멈춰 자신을 확인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이었다. 유채영 혹은 강 회장. 그들은 그녀의 퇴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다. 긴급 이사회를 막 끝낸 강태민은 김 비서로부터 지우의 퇴사 소식을 보고받았다. 그가 서류를 집어들기도 전에 그의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가 지우의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붙여둔 경호팀의 긴급 호출이었다. 본부장님, 신지우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한서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태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가졌던 일말의 이성,
한서그룹의 후계자로서 유지해야 했던 그 차가운 통제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복도를 질주하며 자신의 비서실에 소리쳤다. 당장 내 차 대기시켜. 그리고 우리 쪽 팀 전부 소집해. 전부 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피에 젖은 셔츠를 입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그녀의 팔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그래서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던 그 꼿꼿한 존재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부서진 채 누워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분노, 파괴적인 광기, 그리고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에서 비롯된 순수한 살이었다. 그는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다. 그는 병실을 나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지옥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3시간 준다. 사고 현장,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그 오토바이 운전자. 당장 내 앞에 대령해. 그는 더 이상 합법적인 절차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서그룹이 가진 어둠의 힘이 총동원되었다. 이 시간 만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태민의 사설 경호팀에 의해 끌려왔다. 그는 유채영의 오빠, 즉 청인그룹의 망나니 아들 유태석에게 사주를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이었다. 유채영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오빠를 통해 일을 처리한 것이다. 태민은 웃었다.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웃었다. 유채영.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지금 당장 청인그룹의 모든 비자금 내역, 탈세 자료, 유태석의 마약 투약 증거, 언론사에 전부 풀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비서실장이 경악하며 그를 말렸다. 본부장님, 그건 청인과의 합병을 완전히 끝장내는 일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닥쳐. 태민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 아버지가 이 일을 방해한다면 그 합병이 아니라 적대적 인수가 될 거라고 전해. 내 허락 없이 내 것을 건드린 대가다.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재계가 뒤집혔다. 청인그룹은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 찍혔고 주가는 폭락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유태석은 긴급 체포되었다. 유채영은 약혼 파기 통보를 태민이 아닌 뉴스 속보를 통해 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태민은 박민혁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냈다. 그는 증거를 내밀 필요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박민혁은 자신이 유채영의 사주를 받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자백했다. 태민은 그에게 단 하나의 선택지만 주었다. 내 발로 학교를 떠나 그리고 신지우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네가 한 짓을 고백해. 그렇지 않으면 네 아비의 로펌은 내일부로 문을 닫게 될 거다. 모든 것을 정리한 태민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지우는 막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링거를 꽂은 채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태민을 발견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적인 집착이 번뜩이고 있었다. 괜찮아? 지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도망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태민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의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 제발, 내 옆에만 있어. 하지만 당신 가족들이, 나는 지우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그녀는 또다시 그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웠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짓도 못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 퇴원 수속은 끝났어. 가자. 어디로요? 저는 고향으로. 아니,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내 집으로 가.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지우는 그의 행동에 저항하려 했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그녀를 병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는 강 회장의 저택이 아닌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들여다볼 수 없는 완벽한 요새였다. 태미는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며 모든 비용은 한서가 책임지겠다고 통보했다. 가게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가였다. 지우는 자신이 또 다른 감옥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강태민은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한 세상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고 그 전리품으로 그녀를 자신의 안전가옥에 가둬버렸다. 그의 얼음 같던 이성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그녀를 향한 뜨겁고 위험한 광기 어린 소유욕만이 남았다. 강태민의 펜트하우스는 하늘 위의 성체였다. 사방이 방탄유리로 둘러싸여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페처럼 펼쳐졌지만 신지우에게 그 풍경은 눈부신 감옥의 창살에 불과했다. 그녀의 몸은 최고급 의료 서비스와 영양가 높은 식사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팔에 감긴 깁스가 풀리고 이마에 상처가 옅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질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곳에는 강태민이 고용한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지만 그들은 철저히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수리 중이라는 명목으로 사라졌고 노트북은 보안 문제로 반입이 금지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은 태민이 허락한 TV 채널과 그가 가져다주는 책들 뿐이었다. 강태민은 매일 저녁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낮 동안 청인그룹의 잔해를 처리하고 아버지의 분노를 막아내는 전쟁을 치른 후 지친 모습으로 그녀를 찾았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책 읽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그녀가 먹는 저녁 식사를 감독했다. 그의 존재는 무겁고 답답한 공기처럼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그 대신 불타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듯했다. 필요한 건 없어? 갖고 싶은 거라도. 그가 묻는 말은 항상 같았지만 지우는 언제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가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없었다.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을 때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태민의 앞에 섰다. 학교에 돌아가야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도 가야 해요. 여기서 신세 지는 건 이제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회복된 몸처럼 단단했다. 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학교는 이미 휴학 처리됐어. 부모님과는 매일 통화하고 있고 최고급 병원에서 건강 검진 받으셨어. 가게도 내가 보낸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정상화시키고 있으니 걱정 마. 그는 그녀의 말을 요청이 아닌 불안 증세로 치부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에요. 당신이 내 가족을 돌봐주는 건 고맙지만 그게 날 여기에 가둬둘 이유는 못 돼요. 가두다니
태민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난 널 보호하고 있어. 네가 밖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벌써 잊었나? 아니요. 잊지 않았어요. 지우가 맞받아쳤다. 하지만 그건 당신 때문이기도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약혼녀, 당신의 세계가 날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날 통제하고 있어요. 그들은 날 파괴하려 했고, 당신은 날 보호라는 이름의 유리 상자 안에 가둬두려 하죠.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가 지우에게 위압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똑같다고? 내가 널 구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난 내 모든 걸 걸었어. 청인그룹을 무너뜨렸고 아버지께 반기를 들었어. 넌 그냥 여기 있기만 하면 돼. 안전하게.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지우가 물었다. 그 질문에 태미는 순간 얼어붙었다. 사랑. 그가 한 번도 입 밖에 내어 정의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당신이 한 일은 날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의 소유물을 감히 건드린 자들에 대한 복수였을 뿐이에요. 난 당신의 전리품이 아니에요. 강태민 씨.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 광적인 집착과 함께 깊은 혼란이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였다.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날 소유하고 싶은 거지. 당신 아버지처럼, 당신이 경멸하는 그들처럼 당신도 원하는 것을 힘으로 통제하고 곁에 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일 뿐이야. 태미는 처음으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우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녀의 자유와 의지를 박탈한 지금 자신의 행동이 과연 아버지의 폭력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감정을 통제하고 결과를 중시했다. 신지우라는 변수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를 통제하려 했고 실패하자 그녀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그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오직 소유하는 방법만을 배웠을 뿐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지? 태민이 힘겹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은 자의 무력감이 묻어났다. 내가 널 다시 그 위험 속으로 내보내길 바라는 건가? 그들이 다시 널 해치도록 내버려 두라고? 내가 결정하게 해줘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하더라도 그건 내 선택이어야 해요. 당신이 만든 이 황금 세장 속에서 숨 막혀 죽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아요. 당신은 날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저 더 정교한 방식의 납치범일 뿐이에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태민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지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눈이 다시 광기로 번뜩였다. 납치범? 내가 널 살렸어. 넌 내 거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진 아무데도 못 가. 그의 억압된 본능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군요. 결국 당신도 힘으로 날 억누르려는 것뿐이었어. 날 때린 그 오토바이나 날 가둔 당신이나 뭐가 다르죠? 그녀의 그 경멸 어린 눈빛. 태미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그녀를 붙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한 자들과 똑같다는 말을 바로 그녀에게서 듣고 말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 태미는 자신의 내면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는 집착과
그녀의 말대로 자신은 괴물일 뿐이라는 자기 혐오. 그는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지우를 그곳에 홀로 남겨둔 채 지우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겼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광기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가 자신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감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이 혼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 스스로 이 세상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처분에 자신을 맡길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태민의 책상 위에 놓인 미처 그가 챙겨나가지 못한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어쩌면 열쇠가 있을지도 몰랐다. 강태민이 폭풍처럼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간 후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신지우는 그가 남기고 간 혼돈의 중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그가 두고 간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혹은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를 찾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가방 안에는 태민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서류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청인그룹 합병 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었다. 하지만 그 밑바닥 암호화된 USB 하나와 함께 꽂혀 있던 얇은 폴더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서 바이오 비자금 리스트 및 내부자 거래 의혹. 그것은 강태민이 아버지인 강 회장을 견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수집해온 치명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자료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수년간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로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태민은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이것을 모았지만 동시에 이 자료는 그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지우는 태민이 이 괴물 같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 역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태민은 도시의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납치범, 당신도 똑같아. 지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아버지의 방식, 즉 통제와 감금이라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경멸, 어린 눈빛은 그가 쌓아올린 모든 자기 합리화의 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차를 세우고 한강의 차가운 난간에 기댔다. 그는 그녀를 원했다. 미칠 듯이 원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유하려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소나기에서 부서져 버릴 것이다. 그녀를 진정으로 갖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놓아주는 것임을,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임을 그는 고통스럽게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가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했다. 설령 그것이 그녀를 영원히 잃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가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정막뿐이었다. 신지우는 사라졌다. 그녀는 그가 남긴 서류 가방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다만 그가 모아둔 비자금 파일 폴더만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녀의 필체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 당신까지 괴물이 되지는 말아요. 태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심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 순간 강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네가 감히 내 뒤를 캐? 그리고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청인과의 일을 망쳐? 당장 이사회로 튀어와. 네가 그토록 아끼는 그 자리에서 내 손으로 널 끌어내릴 테니까. 강 회장은 태민의 배신을 알아챘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그를 완전히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태민은 지우의 메모를 쥔 채 차갑게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방어하지 않았다. 지우의 마지막 말은 그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 아버지를 닮아가는 대신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한서그룹 이사회 회의실. 강 회장과 그의 충신들이 태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태민이 들어서자마자 그에게 불효자라는 낙인을 찍으며 해임안을 상정했다. 강태민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아비의 뒤를 캐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다. 후계자의 자격이 없다. 임원들은 강 회장의 위세에 눌려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모든 임원에게 배포했다. 그것은 지우가 보았던 비자금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그룹의 미래 비전, 그리고 한서바이오의 비자금으로 운영되던 불법적인 프로젝트들을 전면 중단하고 그 자금을 공익재단과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혁신안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 강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청인과의 합병은 잘못된 관행의 연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님께서 주도하시니 불법적인 자금 흐름. 이것이야말로 한서를 무너뜨릴 진짜 위험입니다. 그는 지우가 남긴 비자금 파일을 꺼내 들었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태민은 파일을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을 강 회장의 앞에 던졌다. 저는 이것을 덮는 대가로 후계자 자리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모든 지분과 상속권을 걸겠습니다. 이사회의 이름으로 강 회장님의 경영권을 제안하고 저의 혁신안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거부된다면 저는 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한서를 떠나겠습니다. 그것은 전면전 선포였다. 아버지를 협박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 전체의 명운을 건 선택을 강요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광기가 아닌 차갑고 확고한 결의를 보았다. 임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부패한 황제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한서의 미래를 택한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왕국에서 그렇게 무너졌다. 몇 주 후 한서대학교 캠퍼스. 신지우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강태민이 아닌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였다. 그녀는 태민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직후 익명으로 한서 바이오의 비리 일부를 언론에 제보했다. 그것은 태민이 이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판을 흔드는 결정적인 한 수였다. 그녀는 그의 전리품이 아니라 이 전쟁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복학했고 도서관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앞에 섰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이 아닌 평범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이었다. 예전에 그 오만한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섰다.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미친 듯한 집착이나 소유욕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후회와 조심스러운 존중, 그리고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 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내가 틀렸었어. 널 소유하려 했고, 내 방식으로 널 가두려 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괴물이었지. 그는 지우가 남긴 메모를 떠올렸다. 하지만 네가 날 구했어. 지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태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그녀에게 선택할 공간을 주려는 듯이 이젠 널 보호한다는 핑계로 네 뒤에 숨지 않아. 널 가두지도 않을 거야. 난 그냥 너와 함께 걷고 싶어. 네가 가는 길을 네 옆에서 나에게 그런 자격을 얻을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우는 그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지독한 광기를 이겨내고 비로소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남자를 보았다. 지우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다. 차가운 재벌 아들은 가난한 여학생을 건드렸고 사랑에 미쳐버렸다. 하지만 그 광기는 그녀의 강인함 앞에서 부서졌고 그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두 사람은 함께 도서관을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황금 세 장이나 가문의 그림자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할 평범하지만 눈부신 길이 펼쳐져 있었다.